그 유목민이 언제 등장한 것 같으세요, 실장님? 유목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만년에서 15,000년, 20,000년 그 정도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대개 한 10,000년 정도에서 4,000년 사이라고. 지금부터. 형성이 된 시점은 이제 그 사람. 그 말을 언제부터 탄 것 같아요? 말이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탄 게 아마도 한 10,000년에서 15,000년 그만큼 안 됩니다. 그만큼, 이 필라델피아 대학 연구팀들이 고고학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몽골 초원에 있던 이른바 유목민들이 말을 타게 된 게 한 4,000년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게 기후하고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정도의 그 말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말을 타냐 그러면, 한파가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이동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후학자들이 그 연구한 거하고 일치한대요. 그전에는 유목민들도 유목 안 한 거죠. 물론 채취하고 이러고 필요에 의해서 이동은 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양태의 유목민들은 아니었어요. 채집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유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주하기 좋은 곳에 가서 정주했고, 거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도 지금만큼 춥거나 지금만큼 열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기후변동보다 몇 번 있었다고 보고. 예를 들면 농업이 최초로 생겨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를 대개 10,000년에서 11,000년 사이에 소위 중동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먼저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되게 농업혁명이 그때 터진 것이다. 그런 농업혁명 이후에 유목적 사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그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에 있는 유목민들과 같은 유목은 좀 더 뒤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년에서 4,000년 사이에. 사실 유목 문명 중에 서구적 차원에서 거슬러 올라간 스키타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홍하이 문명이 있나요? 볼 수 있는? 정확히 아마 이 문명이라고 일컬어져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서 거주들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 생활 양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 생활하기 위해서 그릇을 쓴다든지. 말하자면 토기를 굽기 시작했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청동기 들어서 동금을 같은 유형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든지 하는 이제 우리가 문명의 증거로 보는 문명의 증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단 생활이죠. 집단 생활의 증거라고 채집되는 것들이 되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한 6,000년 7,000년 이렇게 가나요? 그 부분은 제 전공 분야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대륙에 지금은 우리가 잊어먹은 그러니까 북위 한 40여 도에서 북위 55도 이런 유라시아 스텝 지역 벨트에 유목 제국들이 명멸했고 그런 유목 제국들이 그 아래쪽 벨트에 있는 무슨 전주인들과 끊임없는 상호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상당한 어떤 벨트에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는 그 두 개 문명의 이항 대립으로 봐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제국이 그러면 언제나 이 유목 민들의 제국이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몽골 초원에 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는 거는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스가 그 농민들을 일컬어서 주로 부대에 든 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서로 잘 뭉치지 못하니까 감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이 정주민들은
부대 안에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몽골 초원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몇 개의 게르들이 모여 있고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이렇게 초원을 여행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하면 좀 높은 데 가서 쫙 보면은 이제 게르가 있고 게르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가서 길을 묻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안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뭐 겨울 되면은 뭐 영하 40도 내려가는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가능하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저는 그리고 강인해야 됩니다. 뭐 언제나 그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보면 일당백의 전사들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회의 제국이 형성되는 거는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뭉쳐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걸출한 리더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통일이 되는데 통일이 되게 되면 이 정주 문명의 군대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이 되는 거죠. 기동력과. 근데 그게 나쁘게 표현하면 깡패 집단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깡패 집단.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뭐 무슨 노래도 있고 뭐 대단한 무슨 뭐 패션 아이돌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깡패 두목이 아니었나. 말하자면 약탈하고 강탈하고 말 타고 내려가서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빼앗아가지 않으면 유목민족의 문명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문명지대를 담을 넘어 뛰어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약탈해 가면서 거친 황야에서의 생활에 필요 요소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 일종의 그 정주 문명의 가치관이 대입된 해석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는 그것이 노움일 수 있는 거죠. 정주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약탈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제나 약탈하는 것은 아니고 무역을 합니다. 사실 언제나 약탈로서 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하다가 안 되면 그리고 뭐 교환할 자기들의 물건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아주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혹한이 들어서 짐승들이 죽었다든가 할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유목민족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궁금한 것이 하나가 유목민족들은 그 들판에서 그렇게 막심한 고생을 하잖아요. 네.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고 여름에는 또 엄청 덥고 벌레가 들끓고 질병이 끓고 하는 그 황야에서 살면서 농사 짓기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농사 지으면서 살기는 싫어해서 어떻게 인간이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농사를 짓냐. 그 짐승은 땅에 머리를 쳐박고 뭐 말이 풀을 뜯어먹고 양이 풀을 뜯어먹으면 인간은 그 말이나 양을 그 다음에 먹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땅에 머리를 쳐박고 농사를 지어서 그 풀을 뜯어먹고 사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젖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쿠빌라이 칸이 이제 몽골 제국 전체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자기 소관하는 데는 그 중국화를 시도하는데 예. 그때 이제 반란도 많이 일어났는데 자기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카이두라고 그 이제 뭐 조카가 이제 아저씨 뻘인 지사 그것도 힐족인데 징기스칸.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시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논쟁이 그 원나라 때도 있었습니다. 원초기. 그러니까 원초기에도 보면 네. 기껏해서 북경을 네. 장악해 놓고 네. 자는 거는 밖에 나가시라고 이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 울란바토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내에 네.
그 나무 판자로 이렇게 울타리는 쳐놓고 안에는 개를 쳐놓고 거기서 잡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호텔들이 있어요. 그 테럴지 호텔이나 아니면 그 몽골 울란바토르 좀 떨어진데 그 굉장히 중국 성처럼 만들어 놓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그 안에 게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르에서 잘 수도 있어요. 아, 몽골 가보시고 저는 아직 몽골 가보고. 아, 언제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십시오. 저는 이제 매년 갔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사실은 제가 정치학하는 사람이지만 그 취미가 전사 읽는 게 취미였고 옛날 젊은 시절에 그 초에 전사라는 게 전쟁 역사. 네, 전쟁 역사. 어. 한 10년 전에 이제 이 유목 제국에 홀딱 빠져가지고 예. 좀 그왜 빠지신 공부를 거예요? 했죠. 왜 이거? 그래서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집안 얘기를 하면 뭐. 우리 선조 가운데 원나라 가서 과거 봐가지고 배설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원에서 이제 죽기 한 몇 해 전에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른이 농서군에 봉해집니다. 농서군이라는 게 중국의 농서잖아요. 농에서 쪽 황하지류죠. 농이라는 게 이제 오랑캐 땅인데. 그래서 농서이시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혹시 농서이시 있어요? 본관을 성주로 쓰는 사람. 성주이시. 예, 없는가 보고. 이시가 성주이시 많은데. 근데 원래 그러면 혹시 본관 이런 거 몰라요? 알지 그것은. 김해김치 뭐 이런 거. 성주이시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추측건데 집안 뿌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왜 하필이면 마지막 배설은 요양성에 참지 정사를 했는데 원에서 왜 하필이면 농서군을 궁공에 봉해졌을까? 일방적으로 봉해졌다기보다는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가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은 그게 아마 집안의 뿌리가 거기에서 거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유목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유목족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스키타이 또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스키타이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흉노가 있고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키타이였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 이제 등장하는 게 보면은 후운족 사르마타이 훈족은 근데 훈족이 오면서 망하게 되죠. 사마타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더왕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사마티아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영국에 가서 하드리아 성벽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마르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에는 이제 흉노족. 근데 전부 다 유목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알란족이라든가 불가르족. 불가르 사람들은 민족 대이동 때 밀려가지고 지금 불가리아에 정착했지만 원래는 볼가강 상류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가르족이랑 동쪽으로 오면 이제 흉노 그 다음에 거란 거란 요가 거란 여가 거란이고 그 다음에 금 금은 주루천 금은 청이죠. 만주족. 만주족.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만주는 이제 나중 이야기고 여진족. 그 다음에 거란족. 이거는 이제 족이라고 불려지는데 사실은 흉노도 그렇고 스키타이도 그렇고 이 스기야마의 주장에 의하면 종족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유목민들, 다양한 유목민들, 시족이나 부족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합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합체의 흉노도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몽골 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예. 사실은 몽골 제국이라고 할 때 몽골족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몽골족이 물론 중심 예. 세력이었지만 수많은 유목족의 결사체였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예.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몽골이라고 불렀던 거다. 그렇죠. 이제 몽골 이전에 이제 돌골도 있고 그랬는데 돌골도 있고 지역을 보면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나중에 동돌골, 서동골로 나눠지지만 그 지금도 터키 애들은 자기들이 한국하고 형제라고 그렇죠. 그것도 돌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초원지대 근처에서 살았겠죠. 선조들이. 예. 그래서. 아니, 터키 친구들은요. 예. 지금도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국이 자기들에게 일부러 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왜 형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터키잖아요. 네, 몽골 사람도 가깝게 이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좀 새 나왔지만 이 다양한 부족들의 결합체고 이 징기스칸의 말을 빌리면 모든 그 모전 천막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펠트, 게르 안에, 몽골 말로는 게르고 뭐 저쪽에 이제 다른데 말로는 유르트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 모전, 그러니까 털 천막, 펠트 천막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몽골 가운데서도 몽골족은 징기스칸의 부족은 굉장히 작은 부족이었고 나중에 케이라스나 여러 가지 부족들을 통합했을 때 몽골이라 그래봤자 사실 100만에서 한 100만 정도 됐을 겁니다, 인구가.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뭐 카자크라든가 뭐 다 그냥 다 흡수해서 이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군대를 조직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투 원정대가 유럽을 치러 갈 때 3만이 갑니다. 3만. 그러니까 그 몽골의 이제 단위가 10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10, 100, 1000, 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상위 작전 단위가 투맨이라고 이 만명입니다. 우리의 사단 같은 건데 이 3개 사단으로 이제 유럽을 치러 가요. 그러면 이 하나의 투맨은 독자적으로 전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3개 경로로 이제 유럽으로 쳐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이지만 이런 뭐 중국에도 싸우고 있고 어디도 싸우고 있고 뭐 이렇게 따지면요. 이 군대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몽골 병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병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별을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로마도 정주 문명이었죠. 그렇죠. 중국도 정주 문명이죠. 그렇죠. 사실 이 청고마비할 때 가을이 와서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니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많다고 또 쳐들어올 거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 동중서의 삼촌인가 뭐 하는 사람이 지은 시라는 거거든요. 그게 청고마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래서 중국 집들이 보면 중국의 대개 집들은 굉장히 담을 면에서 이 방들이 있고 내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 집들은 담이 야트막해서 밖에 쌀이 들여다 보이는데 중국 집들은 폐쇄형으로 돼 있잖아요. 로마의 집들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부에서 유목적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집들이 뒷마당이 있는 아주 폐쇄형의 가구 구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담을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목적은 근데 역사상의 소명을 끝내고 유목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형태 아닌가요? 뭐 결국 사라질 운명에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1000년 전, 2000년 전의 생활 양식과 별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결국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무슨 뭐 핵전쟁 같은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스기야마 씨는 지금 이 책의 저자는 문명을 두 개로 나누어서 유목 문명과 정주 문명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대립에서는 이미 유목이 패퇴한 거 아니에요? 패퇴를 했죠. 근데 완전히 흡수된 거죠. 실제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였고요. 그 전까지 이제 유목민들이 소수이면서도 이 정주민에 대해서 그 길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항이라기보다는 뭐 가끔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면 정주인들이 찌그러들고 예. 또 정주인들이 힘이 세지면 유목민들이 찌그러들고 이렇게 이제 밀고 당기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역사가 형성되어 왔다는 거는 저 스기야마의 그 관찰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그나마 그 유목 문명이 정주 문명에 대해서 그런 식의 주고받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과 활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점이 이제 자동차의 발명,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 총, 대포 이런 것의 그 발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유목 소위 노마디즘이라는 말로서 표현할 때 소위 유목적 세계관, 유목인들의 생활 양식 중에 오히려 현대인에게 일부 맞는 것도 있지 않나. 말하자면 뭐 우리가 인터넷 개방성 이렇게 얘기할 때 유목인들 사이에 그 어떤 개방적 성향이라든지 또는 높은 말하자면 무집착의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이 현대판 일종의 노마디즘이라고 불리는 소위 높은 이동성을 가진 새로운 사회의 도래 이런 거하고 오히려 정신이 좀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작가 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목주의 이런 말도 쓰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제 유목민들한테서 몇 가지 현대인들도 배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유목민들이 많이 이동할 것 같지만 많이 이동하진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몽골 초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1년에 한 50km 정도 이동한답니다. 1년에 50km. 50km. 근데 대개는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일주일에 1km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고 철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대개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초원이라는 게 이제 아무튼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예전 같으면 이제 서로 쫓고 쫓기고 약탈하고 전투를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집착하게 되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유목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생활이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 챙기고 쫙 이렇게. 약간 여담인데요. 예. 제가 이번에 요 앞에 셀라 리조트 앞길로 해가지고 조금 나간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예. 서울에서 그 자전거 길로 해서 부산의 얼숙도까지 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겁니다. 이제 574km. 이야, 대단합니다. 574km를 자전거를 타고 나흘 만에 출발을 했어요. 예, 불필요한 거 다 버리셨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물론 다 버려야 되는데 제가 유목 안 그래도 이제 이 교수님하고 유목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실감을 했어요. 자전거를 나흘을 타고 574km를 달려보니까 말도 아닌데 말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계속 그대로 자리에 있는데도 574km를 달리니까 엉덩이가 흐르더라고요. 엉덩이가 이 계속 엉치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져가지고 살점이 그냥 완전히 걸레처럼 돼요. 이야, 말 타고 저 유럽까지 갔던 몽골리아인들 정말 엉덩이가 작살났을 거다.
근데 그런 정도로 4일에 뭐 574km 가는 식으로는 안 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엄청난 이동 속도로 필요할 때는 나타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년에 50km 이동하는데요. 사실 근데 한쪽 방향으로 가면은 10년이면 500km고 100년이면 5000km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발티크의 고틀란트라는 섬에서 그 유골들이 발굴됐는데 유골이 2층으로 돼 있대요. 위에는 이제 9세기 이럴 때 이제 중세 초기일 거고 그 밑에 거는 더 이전 건데 놀랍게도 그 유골 가운데 10%는 순수한 몽골리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유골의 90%는 몽골리안하고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뭐 우리 딴 데로 자꾸 방향이 흘러지는데 초원은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지의 바다예요. 이건 아마 몽골 초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보시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이 해봤자 우리처럼 가파른 있는 산이 아니고 사륜구동차를 타면 그냥 석 올라갈 수 있어요. 길 잃으면 산을 올라가. 그래서 산 위에서 쳐다보는 건데, 산.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말 타고 얼마든지 그 넘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는데, 초원의 바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실크로드가 육상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 당시에 육상으로 그렇게 연결됐다는 거는 육상 그 여행이 바다 여행보다 안전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많은 곳에서는 고대 시대에는 해상 이동이 해상 교통이 육상 교통보다 안전했어요. 도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예,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이어지려면 거기는 뭐 험한 바다들, 큰 바다들을 건너야 되니까, 그 다음 계절풍을 안 만나면 못 가니까